예, 실종부터 다시 할게요. 계속 말을 한 번에 이어서 쭉 가니까 갑자기 살을 올리고 막 그래서 어, 그냥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동영상 강의는 저 혼자 그냥 계속 떠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실종 선고 받는 경우들을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실 일은 거의 없죠. 보실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뭐 필요한 경우들이 당연히 있어요. 뭐 이런 실종 선고와 관련된 게 여러분들하고 뭐 일상생활에서 관여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혹시나 실종 선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해두신 게 낫긴 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 뭐 어떤 위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가족 관계니까 그냥 오래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오래 안 보고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에 그때 사망 간주 시점으로 돌려서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정리하고 이런 걸 할 때 필요하면 그냥 빨리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종 선고 받는 게 그렇게 막 어렵고 엄청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종 그러니까 생존하고 있는 그 시점만 그냥 지정을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법원에서 대부분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요. 뭐 주민등록도 말소도 그때가 되고 뭐 실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위난이나 이런 거 받았을 경우에 거의 바로바로 처리를 하죠. 예. 뭐 항공기가 추락을 했다, 아니면 배가 침몰을 했다. 그리고 뭐 이후에 태풍처럼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실제 바다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랬을 경우에 실종 선고가 되면은 사망이 간주가 돼요.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봐요. 간주가 된다는 건 그냥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주가 됐으니까 이게 실제 사망한 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니까 뭐 실제 생존하고 있던 시점 그리고 사망한 시점이 따로 확인된다고 하거나 그러면 다른 시점을 생존 시점으로 해가지고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망한 사람하고 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유효한지 무효한지 뭐 이런 것도 주장 자체가 달라지겠죠. 실제 생존한 사람하고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게 상속되는 채권 채무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상속인 관계에서 상속인 특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뭐 초일 분산입이 있는데 초일 그러니까 그날은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 간주 시점 뭐 다음 날부터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은 하루 차이가 나죠. 하루 차이가 나는데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초일 산입하는지 부산입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뭐 일반인들이 그런 거 다 계산하진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소 기간도 있고 그리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나 아니면 뭐 조정 강제 조정이나 화해 공고에 대한 이의 기간 이런 경우들 소멸시효과처럼 이런 기간 계산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만 늦어도 권리가 소멸하고 뭐 이래 버리면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항소 기간 놓치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뭐 저는 아직까지 없는데 한 번 봤어요. 한번 주변에서는 간혹 얘기를 듣고 직접 항소 기간 놓친 거는 한 번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법률상 어떤 주장을 계속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인이에요. 법인 계속 말씀을 드렸죠. 법인이 문제가 많이 돼요. 법인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뭐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거 조세 관련해서 법인을 만들거나 해놓고 실제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법인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한 다음에 이 재산상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만약 이게 형사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는 그 벌금 부과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대표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사기나 횡령, 배임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 대표는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근데 이 문제는 뭐 기망행위에서 사기를 했어요. 대표가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자들은 당연히 사기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받는 건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범죄니까 처벌을 받는 거고, 본인들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기분이나 이런 거, 심적인 부분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실제 손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힘들어요. 되게 사기가 뭐 정말 뭐 모든 범죄가 당연히 안 좋은 범죄긴 한데, 사기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뭐 그럽니다. 뭐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정말 돈이 많은 사람한테 뭐 1, 200만 원 사기를 친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생활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정말 없는 사람들, 없으신 분들, 생활이 되게 힘든 사람들한테 사기 뭐 이거 잘 될 수 있다,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대출 받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 몇백만 원 건네줄 때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인한테는 그 몇백만 원, 처음에 빌려준 몇백만 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 해주면은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안 믿기죠. 예. 안 믿기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게 합리적인 그 생각인데, 그 상황이 닥치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히 기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불화로 번지게 되면 생명과도 같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예전에 조정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조정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긴 한데, 배우자가 그 상대방의 사기 행각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평생을 그 이제 가정부 뭐 이렇게 해서 모으신 돈이, 그때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때가 10년 전, 8년 정도 전이니까 화폐 가치가 그때가 더 높았죠. 한 1억 정도 됐는데 평생을 모으신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계속 일했던 곳에 정말 믿고 따르던 분한테 투자를 맡기고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죠. 그리고 실제 뭐 가해자들은 잘 사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사기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 피해가 큽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게 법인이죠. 법인은 보통 재산이 없어요. 법인 앞으로 재산을 해놓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사업자만 그냥 돼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만 돼 있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분양 계약이 만약에 실패가 하게 되면 대부분 뭐 신탁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들어갑니다. 돈을 갚으라고. 그리고 압류를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럼 압류를 하면은 압류 추심을 하는 거죠. 해당 은행에 회신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확인을 해서 보내줘요. 뭐뭐를 보내주냐면, 돈이 남아있으면 돈이 얼마가 있다, 이걸 보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지금 이 통장, 그러니까 금융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데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요. 들어가면 이제 압류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말씀드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이나 이런 담보물건이 설정돼 있으면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그건 순위에 따라서 우선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일반 채권자들, 돈만 받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판결문만 있고 이런 분들은 같이 들어오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을 돈은 1000만 원인데 법인의 재산이 1000만 원이고, 그걸 받을 사람들이
천만 원이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씩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막 압류 경합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 이미 그 법인은 거의 뭐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 돈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1억 5천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압류 추심을 들어갔더니 15만 원 있어요. 15만 원. 그 주변에 메이저 은행들은 다 압류를 해봤는데 그 압류 경합도 한 3건 정도 같이 돼 있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대표한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기가 되긴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분양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서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라 뭐 정 안 되면 형사 뭐 무고죄까지 안 갈 수 있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해서 그 법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인으로 부동산 사업을 또 합니다. 되게 나쁘죠. 나쁘죠. 근데 이게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그 다른 법인에 대해서 압류나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법인격 동일성 뭐 이런 건데,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사람은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부부 같은 경우에 일상가사 대리라는 하나의 특별한 권한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그냥 원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자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일 뿐이지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법인 같은 경우엔 근데 예외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법인을 형해화시키고 다른 범위를 사용해서 불법하게 동일하게 그냥 완전 같은 법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인정받기 힘들어서 요건도 좀 엄격하고 뭐 그건 이해는 돼요. 왜 요건이 엄격한지는 이해는 돼요. 만약에 이제 뭐 엄격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판결을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법인격이 조금만 유사해도 다 동일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엄격해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법인을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법적으로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사람이라 그렇게 처리가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법인으로 이제 요즘에는 좀 덜하는데 보이스피싱도 법인으로 많이 계좌로 많이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법인 만들 테니까 좀 도와달라. 본인이 법인을 지금 못 만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시고 이런 사람들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아무튼 합법적이진 않죠 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세금 문제 관련해서 가상거래, 허위 거래 만든 다음에 메인 매출 만들어서 일으켜서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 탈세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이용되죠. 그러면 계좌를 많이 만들어요. 법인으로 한 3-4개 막 이렇게 만들어요. 법인마다. 요즘에 개인 계좌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하도 악용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법인 계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동일 은행에서 뭐 몇 개씩 만들어지진 않지만 은행은 많으니까요. 은행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죠.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근데 그걸 또 역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도박 사이트예요. 도박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본인이 막 해요. 그러면 이 본인이 도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요. 그러면 신고를 해요. 경찰서 같은 데 했다. 이 거래 계좌로 보이스피싱이 당했다. 그러면 계좌가 다 막힙니다. 그 계좌만 막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이 흘러간 계좌가 다 막혀요. 그러니까 몇 개의 계좌가 한 번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이스피싱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해결은 안 돼요. 또 문제가 그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직접 대표라고 해서 찾아가서 이거는 보이스피싱 계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입증하는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의제기 해도 수사기관에서 이거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법인 계좌가 그냥 묶여요.
진짜 골치 아프죠. 예. 금융기관에선 풀어주는데 법인 계좌가 묶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거기서 이게 근데 허위로 잘못해서 일반적인 회사를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갈 수는 있어요. 계좌가 묶여가지고 대금 거래가 안 돼서 뭐 만약에 큰 손실을 얻었다, 피해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계좌 거래 정지를 해제해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그 신고인은 허위 신고를 했으니까요. 신고인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법인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이용하긴 해요. 법인 계좌나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금이나 이런 거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제 바지 사장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죠. 그러면 실제 거래 행위를 한 당사자도 처벌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명의 쉽게 빌려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랬을 때도 세금 관련해서는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명의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허위 가장 거래하는 데는 명의자가 책임지는 게 뭐 금액이 상당히 커요. 뭐 부가가치세 몇 천만 원, 몇 억 뭐 이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탈세에 관련되면 세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크게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벌도 받습니다. 예. 실형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세요. 뭐 몇백만 원 주고 월급 300만 원 뭐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 대표를 하고 세금 관련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누가 돈을 그냥 공짜로 주진 않아요.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금을 캐지 않는 이상은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도 궁박해서 유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예전에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다단계, 다단계가 요즘에 별로 없죠. 요즘에도 맞나요? 요즘에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사건도 요즘에 다단계 사건을 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친한 사람들 다 데리고 뭐 춘천 뭐 이런데, 그런데 합숙 훈련하는데 거의 세뇌를 시키죠. 어떻게 보면 강금이죠. 강금, 약취, 유인, 강금 뭐 이런 건데, 친한 애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어딘데 잠깐 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간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서도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나오신 애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다 안 믿고 살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뭐 의심이 될 만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인간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심은 해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뭐 법인 능력,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능력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불법 행위하고 좀 다르죠. 폭행 뭐 이런 거 못할 거 아니에요. 좀 다른데 위법한 경우들도 있겠죠. 아까 전에 그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대리인데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리가 중요해요. 대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대리인을 세워서 그 대리 행위로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이 왔을 때 이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서면이나 관련 자료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대리인하고 그런 상황은 본인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본인은 그 대리인한테 위임한 본인이 아니라 그 계약을 한 그 대리인하고 계약한 상대방, 저희죠.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니까 없는 땅, 내 땅이 아닌데도 팔 수 있어요. 나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와가지고 팔 수도 있고, 제 땅이라고 나 저 땅 살 거니까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
뭐 부동산 A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A 부동산의 소유자가 B인데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C가 와요. 근데 C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임장도 없고 대리인이니까 나한테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근데 그냥 믿고 계약해요. 평소에 얼굴도 많이 봤고 아는 사람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대리인의 또 문제는 대리인이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한테 돈까지 줘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자가 난 그런 적 없다. 뭘 믿고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계약을 체결했느냐? 아니 그 사람이라고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했다. 예.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팔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인데 그런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 대리예요. 예. 차례차례 갈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리권의 위임장이나 위임의 범위 그리고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자료,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이런 게 첨부되어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 게 아니면 신분증이나 이런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한테 그 대리인의 위임인 수권행위를 한 그 당사자한테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대리인이 맞냐. 뭐 인감증명서까지 있으면 확인까지는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당사자한테 확인이 가능하면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캐나다에서 우선 아무튼 상조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계약 해제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 한 명 있어요. 가족분 중에. 캐나다에서 공적인 서류를 주면은 상조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제해주겠다 이랬는데 거기 캐나다에서 서류를 만드는 게 좀 복잡한가 봐요. 관련 서류 만드는 게. 그래서 왜 이런 서류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당연한 거다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해서 끝까지 저한테 왜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거는 그럼 그게 더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요. 대리권 발생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있죠. 미성년자는 부모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고 아까 일상가사 대리는 부부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내가 재산 관리해달라고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없으면 그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 권리 위임을 해야죠. 위임. 내가 행할 수 있는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한테 준다. 뭐 이런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멸, 뭐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본인이 사망해도 그렇고 대리인이 사망해도 그렇고. 성년후견은 오늘 잠깐 보시겠지만 성년후견인이 되는 거는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는 거죠. 뭐 좀 미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능력자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본인이 대리를 받아야 되는데 후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또 파산하고 본인 재산 하나 못 지키면서 다른 대리인의 의사 표시를 대신한다는 건 이상하죠. 임의 대리 특별한 소유멸 원인은 딱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리를 해달라. 이제 소송 관계 같은 경우에 특별 대리인이 있어요. 특별 대리인이. 그러니까 대표하고 회사하고 싸우면은 대표가 원래는 회사를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하고 싸우니까 본인이 본인을 대표하고 상대방도 되고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특별 대리인 선임해요. 그 특별 대리인은 회사의 특별 대리인이죠. 그랬을 때 그 소송 행위에만 한정해서 회사를 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송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의 권한 범위는 거기까지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런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정문 같은 거를. 우선 그런 거나 이제 수권행위 철회.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줬는데 이제 권한을 회수하겠다. 이제 고만하겠다. 위임 관계를 종료하겠다. 이런 거죠. 현명주의는 본인을 위한 것. 난 누구누구의 대리인이다. 뭐 여러분 계약 썼을 때 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본인 이름 쓰고 그 밑에 대리인 누구 쓰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대리인 누구누구 쓰진 않고 그냥 본인인 것처럼 쓴다고 하면은 본인이 원래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대리인인 걸 알면은 대리행위로서의 효력도 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본인이 서명 날린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무권 대리 이제 앞에서는 이제 유권 대리죠. 대리권을 수권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나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경우 아니면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대리 권한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저 사람의 대리 권한이 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누구 할까요? 유명한 사람들 많죠. 예. 뭐 연예인들 참 이럴 땐 또 없네. 만약에 이병헌이 뭐 요즘에 뭐 핫하니까 작년부터 핫한 거죠. 지금 핫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상을 타서 핫하니까 예, 그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뭐뭐뭐를 할 수 있다. 이제 출연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하면은 뭐 안 믿겠죠, 당연히. 근데 믿는 사람들 있죠. 누구 얼마 전에 뭐 강동원이라고 아니 이승기라고 했나? 그러면서 돈 가져간 사람도 있죠. 예, 그러면서 누군가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그 만약에 뭐 강동원이라고 하면 아니 이병헌이라고 했죠. 이병헌이라고 하면 이병헌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병헌 씨가 책임질 리는 없죠. 예. 저는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권 대리의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하고 계약 행위, 거래 행위를 한 상대방의 의사에 쫓아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약에 물건 샀다 하면 그 물건을 달라 하면 원래는 물건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병헌 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건 물건을 구해줄 수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긴 해요. 만약에 추인을 하면은 추인을 하면 효력은 있죠.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지만 추인은 그냥 대리 행위 한 걸로 하자. 뭐 한 걸로 치자. 원래 대리인인 거로 하자. 뭐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 다음 보강으로 넘길게요. 우선 그래도 올려드린 강의 자료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권 대리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했으면은 그 아무 권한도 없었는데 대리 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책임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니 대리인이 아니 본인 그 외관이 존재하는데 본인 그러니까 위인 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현출하는데 본인의 잘못도 있을 경우에 그때는 거래 상대방한테 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대리인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해결하는 거는 그 내부적인 관계고 제3자 거래 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내가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어요. 외부한테. 다 이 사람이 대리인인 줄 알아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면 안 되겠죠. 권한 넘는 그러니까 A라는 행위만 그러니까 A라는 물건만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B라는 물건도 같이 팔아요. 그랬을 때 B라는 물건을 파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뭐 유사한 물품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 팔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지금 팔라고 한 게 동일한 사람의 물건이고 5천만 원짜리 팔라고 권한을 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건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도 당연히 이것도 팔라고 했는데 이 정도도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만한 외관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당시, 법률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일반 사회관념상 이 정도면은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런 보통인을 기준으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기간을 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특정 행위가 끝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죠. 근데 소멸한 다음에 이를 모르고 선의로 제3자가 이제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선이 무과실이에요. 무과실은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의 대리권은 범위 내의 행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파는데 지속적인 행위였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팔았는데 그 다음 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였는데 누가 봐도 그 다음 날이니까 그냥 원래 파나 보다. 거의 앞에 무슨 붙여놓고 이랬으면 과실이 있겠죠. 나는 오늘까지만 여기에서 팔 수 있는 A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뭐 9월 20일까지밖에 20일까지였다. 뭐 그렇게 앞에 막 공고를 붙여놔요. 그러고서 21일 날 팔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확인 못한 과실이 있겠죠. 근데 그런 행위는 보통 안 하죠. 그렇게 며칠 동안 더 팔아요. 그러면 그 거래를 한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친족상도래, 친족상도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민법하고 관련된 게 친족상도래 부분이어가지고 그때 기사랑 같이 설명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동영상 올려드리는 건 시험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라 기사나 이런 내용을 따로 별도로 하진 않았어요. 뭐 그거는 오프라인 강의 때 그냥 해드리고 친족상도래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일정 친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 재산범죄예요. 폭행이나 상해 뭐 이건 좀 다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이거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를 내 거니까 그냥 가져올게 이런 거 안 돼요. 내가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빌려줬다고 임대료로 한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기간은 어제까지였어요. 어제 기간 줬는데 왜 너 안 주냐? 아니 너가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더 써도 된다고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내 거니까 내가 가져올게. 그래서 그냥 가져오면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뭐 절도 이런 건 다 아시죠? 공갈,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거죠. 배임, 손해를 발생시키게 하는 거죠.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뭐 보관자의 지위에서 금전을 가져오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친족가 아니면은 친족상도래 때문에 형을 면제,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결국에 공소 제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뭐 친족간의 범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화가 난다고 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 무효하고 취소, 소멸시효까지 해야 되는데 무효 취소까지는 하죠. 그래도 무효 취소가 있어요. 무효는 그냥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앞에서 통정어의 표시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무효예요. 무효. 처음부터 없었던 행위예요. 유효한데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도 없죠. 추인하려면 뭔가 행위가 유효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유효하다고 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취소처럼 3년, 뭐 10년 이런 식으로 기한 제한이 없어서 무효가 더 엄격하게 해석은 하겠죠. 나중에 30년 지나서도 무효는 무효예요. 근데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긴 해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원래 그렇게 무효인 행위를 알았으면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하고 있어서 그냥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추인하고 비슷해요. 이제 무효행위 추인. 뒤에 보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인 자체는 원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추인을 하면 원래 법률행위가 있었던 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법률행위가 그냥 유효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효인 행위에 추인을 하면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로부터 그냥 법률행위가 새로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뒤에서부터 원래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그 계약관계가 새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소,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권자가 있어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무능력자. 뭐 미성년자 같은 법정 대리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뭐 미성년자도 직접적으로 취소를 하지만 보통은 대리인들이 하겠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기망을 당한 자, 강박을 당한 자, 착오 의사 표시를 한 자. 대리인도 할 수 있겠죠. 대리인은 뭐 그 의사 행위 의사 표시에 관여한 자라고 하면은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승계인 같은 경우에 뭐 상속인도 기존의 의사 표시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 승계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하면 하자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기에 의한 거였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을, 언제든지는 아니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취소할 수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원이 종료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도,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 알고도 난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계약하려고 했어. 너 거짓말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로 취소했다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주장을 못해요. 그리고 법정 추인이 있죠. 법정 추인은 앞에서 본 그런 추인 행위를 의사표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면은 너가 원래 그냥 계약관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자 있었던 거 알면서 그냥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은 그냥 계약관계 원래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확정적인 유효가 돼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물건을 샀는데 전부 놔두고 일부를 이행을 해요. 물건을 일부 준다거나 그리고 돈을 받고, 아니면은 물건을 줬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요. 경계는 그냥 바꾸고 뭐 이런 거예요. 교환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담보의 제공은 뭐 제가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을 못 줍니까? 뭐 근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런 거.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런 거 알고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요. 채권 양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했는데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상대방이 돈을 안 주니까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까지 가요. 계약을 그냥 유효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외부에 표출을 한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런 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추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는 한 날로부터 3년, 10년. 취소권은 계약을 한 때로부터, 계약이나 이제 법률 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행사를 해야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내가 이게 하자가 있었는지 이때 알았다. 뭐 1년 뒤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약을 안 했을 테니까요. 다음날 알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추인은 상대방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알아야지 추인을 할 수 있잖아요. 추인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자 행위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종료하고 뭐 이런 행위가 정리가 된 다음부터 3년 내에. 근데 그거는 10년 안에 있어야 돼요. 10년 이후에는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건과 기한까지 하죠. 소멸시효만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할게요. 조건과 기한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러면 할게. 뭐 많이들 하죠. 너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내가 뭐 돈을 줄게. 그날 도착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지급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줄게 뭐 이런 거죠.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뭔가 행위가 발생하려면 덧붙이는 거죠. 특약사항이 이런 거고,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 사실이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정지 조건은 법률 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입학을 하면 그때부터 용돈 얼마를 줄게.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근데 해제 조건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너가 벌어졌어.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돈을 줄게. 그럼 조건이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취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용돈을 못 받는 거죠. 효력이 소멸되는 그런 효과.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기한은 날짜예요, 날짜. 근데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할 거는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 언제 발생한 건지 확정되지 않는 것. 그 사실 발생이 확정되어 있으나 이 땅이 팔리면 줄게. 이런 거예요. 조건이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조건이 있다. 기한이. 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분배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 땅이 팔리면 뭐 어떤 대금으로 팔리면은 나눠서 수익을 배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불확정 기한이 되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면은 뭐 도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투자금을 반환을 청구하고 이런 소송을 하기도 해요. 네,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불확정 기한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멸시효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서 할게요.